큐브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내용 전달해 드렸었죠.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보복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전의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5일 출석 정지만 시키는 데 그쳐서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저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가해 학생들의 선배하고 친구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보복 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알려졌다고 합니까? 그래서 맨 먼저는 이제 이 폭행을 당한 학생이 동급생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지금 이 가해자의 그 선배라는 사람들과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 피해 학생을 보복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알려진 거는 이제 그 부모에 의해서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그 폭행을 하는 장면 같은 걸 찍어가지고 그 가해 학생들이 단톡방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크게 알려지고 특히 보복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된 거죠. 예. 김동철 박사님, 근데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짚어봤습니다만 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집단 폭행을 할 때 우월감 과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인들의 범죄를 모방을 해서 따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낮은 직급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야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자, 보복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 후배가 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신고를 했는데 감히 나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의식들이 이제 발동이 돼서 또 보복을 하는 것이고요. 이 또 보복을 했었을 때 앞으로 협박과 또 지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서 또 나중에 보복을 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도 줘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같이 주는 그런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저희가 앞에 시작하면서 짚어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상황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보통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경찰에 대해서 신고를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위축이 되고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친구에게 보복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또 상관없이 보복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건 상관없다? 네, 상관없다는 일단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떠한 뭐 문화라면 문화, 그 어떤 습관적으로 행태를 벌이는 것이 같이 하는 경우에,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황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충격적이네요. 자, 근데 학교 측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을 격리를 하거나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조치를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제대로 된 이제 어떤 보호를 해주거나 그 보호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피해 학생이 만약에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정말 안전한 장치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가해자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학생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조차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학생은 어디에 가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경찰이라든지 보호자가 부모가 보호를 하겠다고 집에만 둘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어쨌거나 학교에 가야 되는 입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학교에 가서 입장들이 이 아이가 보호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있겠죠. 이 사건에서는 말이죠. 수사경찰이 이제 학교 전담경찰관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너무 늦게 알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알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전담경찰관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으면 학교 측에 알려야 되는데요. 그 학교 측에는 알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사실은 보복 폭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런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원래가 이제 학교 폭력을 막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이것이 이제 격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하고 예. 이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학교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예. 또 이제 학교, 또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이런 어떤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율되고 있지 않고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어떤 아쉬움을 이 사건에서는 남겼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격리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 김동철 네. 박사님 추가 보복 폭행이 날짜로 따지면 어제라고 합니다. 네네. 어제 또 발생했습니다. 보란 듯이 이 친구들이 이런 범행을 계속적으로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드린 부분과 동어 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미성년자들이 있잖아요. 네. 중학생, 그러니까 이번 건은 중학생이니까요. 네네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대담하고 또 잔혹성을 보이는 폭행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단 폭행이나 잔혹성 범죄를 하는 이유들은 예. 100%가 모방 범죄에서 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모방 범죄요? 모방 범죄입니다. 자, 아이들끼리 어떤 범죄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나 모방을 하게 되면 손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방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대담하게 할 수 있는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자, 어떤 정보냐면 내가 처벌을 잘 받지 않을 거야. 많이 받지 않을 거야. 네. 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해마다 강력 범죄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고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방 차원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아마 더 나은 하나의 학교 시스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범죄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처벌에 대한 그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아까 김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미성년자라서 이거 이렇게 해도 처벌 안 받을 그쵸. 거야 라는 얘기들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근데 폭행을 하면서도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예. V자 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1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폭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한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이 정말 지옥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 그게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소년법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처벌도 어쨌든 간에 그것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처벌을 안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이제 폭처법으로 가는데요.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예. 그러면은 처벌이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보복 폭행 같은 경우에는 예. 확실하게 그 처벌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잘못된 인식 같은 거는 주면 안 되겠고 예. 솜방망이 처벌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교화도 중요하고 다른 예방이라든지 모두가 중요하지만 예. 처벌이라는 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드는 거죠. 예, 이게 잇따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또 다른 학교 폭력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에게 5일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죠. 예. 그러니까 출석 정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어떤 규칙 위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물론 폭력의 정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폭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면 적어도 출석 정지가 아니고 예. 격리를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전학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예. 그것은 필요한데 이와 같이 가해 학생을 5일 출석 정지 정도 시킨다면 이 학생은 처벌 안 받는 거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어떤 폭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교화에 중점을 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교화 플러스 처벌 그리고 예방 그리고 시스템을 갖다가 촘촘히 갖추는 거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같은 질문을 김동철 네. 박사께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줄여서 좀 교사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폭위. 그러니까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이 나오는 게 아니냐. 유명 물실론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학폭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사들 중심과 학부모형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제 하나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가 참여를 한다면 그 학폭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될까? 근데 해결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예방이 먼저가 되고 그 이후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예방을 해야 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방은 없고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한 처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벌을 했는데 그 처벌이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5일 정도의 출석 정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당한 아이는 사실 5일보다 1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던 친구인데 5일의 어떤 처벌로서 모든 게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피해받은 아이는 정말 더욱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도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전에 예방 안전 시스템을 먼저 돌리고 난 이후에 이런 학폭위가 또 잘 구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정리 차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급을 제대로 못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된 피해자, 이 피해자 친구는 원래 시작이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모든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부담을 갖고 있을 테지만 이 친구의 경우는 어떤 심리적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오랫동안 사실 폭력에 시달렸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의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부모는 요즘 현재 현대 사회가 부모님은 대부분 이제 같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노력은 하지만 결국 소통은 되지는 않고 그리고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1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다면 주변의 친구들은 아마 이 친구를 멀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친구가 주변에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극단적이라는 것들은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고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었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1년 동안에 걸쳐서 사실은 목을 조른다든지 이 폭행의 정도를 보면은 또 몸을 깔고 앉아가지고 무차별 폭행을 한다든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 이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까지 그러면은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보호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캐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예방이 안 되고 대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벌에 앞서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추고 또 신고를 하는 거, 이 학생이 이제 그런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어떤 담당관이라든지 내지는 교사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1년 동안이나 그런 것들을 몰랐고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되지 않았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이번에는 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각기 다른 두 사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고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문제 제기와 해법이 말로만 되풀이된 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